아들이 전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그랑땡 한 장이 허공을 천천히 가르며 날아올랐고 호박전은 회전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썩. 바닥에 부딪힌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동태전이 내 앞치마에 쿵 하고 붙었습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는 아직 뜨거운 팬이 들려 있었고 팬에서 기름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 기름이 불판에 떨어지며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부엌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쾅.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진동이 집 전체를 흔들었고 나는 그제야 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기름 냄새,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전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앞치마에 붙어 있던 동태전이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부친 전들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기름에 반들반들 빛나던 동그랑땡은 먼지가 묻어 있었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박전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명절 아침부터 울면 조상님들께 죄송한 일입니다. 나는 전들을 접시에 담으며 일어섰습니다.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고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굽은 어깨, 기름 얼룩으로 얼룩진 앞치마.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거울 속 내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낸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팬 위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반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다 준비해야지. 나는 다시 팬을 들고 반죽을 떠서 기름 위에 올렸습니다. 치. 반죽이 기름과 만나며 소리를 냈고 나는 뒤집개로 반죽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명절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나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깨어나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엌 구조는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태, 호박, 다진 고기, 두부, 당근, 양파.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해야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부터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고 당근과 양파를 잘게 썰어 섞었습니다. 계란을 풀어 반죽에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췄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나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6세 시집 와서 처음 맞은 명절.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은 혼자 준비하는 거야. 그게 정성이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에 일어나 혼자 부엌에 서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팬 위에 올렸습니다. 치. 기름이 튀며 소리를 냈고 나는 뒤집개로 반죽을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그랑땡이 접시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그랑땡을 좋아했습니다. 명절이면 부엌 문 앞에서 엄마 동그랑땡 하나만 하며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엄마가 만든 거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호박을 얇게 썰어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내고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혔습니다. 팬 위에 올리자 호박의 단맛이 기름과 어우러지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 참 좋아. 명절 아침의 냄새.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전의 냄새. 이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면 명절이 왔다는 것을 온 식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코를 찌푸렸고 며느리는 환기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전을 계속 부쳤습니다. 동태전까지. 동태를 포를 뜨고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팬 위에 올렸습니다. 동태의 흰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목은 뻐근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시 위에 수북이 쌓인 전들을 보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상을 차리면 되겠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털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전들을 예쁘게 담고 나물을 준비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흡족해 하시겠어. 하지만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라니까. 누가 요즘 이렇게까지 해요? 그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명절이잖아. 조상님께 드릴 음식인데 대충 할 수가 있니? 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썹은 이미 휘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조상 좀 그만 좀 들먹여요. 이게 뭔 고생이냐고요. 고생.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펜을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고생이 아니라 정성이야. 명절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하다고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화내면 안 돼. 명절 아침부터 싸우면 안 돼.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설마 아들의 손이 내가 정성껏 쌓아둔 전 접시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들이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탁. 아들이 접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들, 떨리는 손, 그리고 배신감.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전들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6살, 봄날. 나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은 혼자 준비하는 거야.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고 그게 정성이지.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준비한다고?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새댁이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부엌에 서는 것이 내 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 아침. 나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반죽을 너무 크게 떠서 팬에서 삐져나왔고, 불 조절을 잘못해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습니다. 이러다가 혼나겠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치다 보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떠서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나는 겨우 전 부치기를 마쳤습니다. 접시 위에 쌓인 전들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정성을 다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상을 차려야지. 상차림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 문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국은 왼쪽에 놓는 거야. 아, 네, 어머님. 나물은 오른쪽에. 네. 저는 가운데 놓고. 네.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상차림을 마쳤습니다. 온 식구가 모여 앉았고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을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아, 맛이 없나 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끝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구들은 거실로 가셨습니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걸까?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2번째 명절, 3번째 명절, 4번째 명절. 해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전 부치는 솜씨도 늘었고 상차림도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시댁 어른들은 상을 받으며 고개만 끄덕이셨고 남편은 수고했어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명절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속 부엌에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들. 나는 아들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엄마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 두 돌, 세 돌.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명절, 나는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전 부치는 거 구경할래? 응.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내 옆에 섰습니다. 나는 전을 부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조상님이 뭐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지. 아, 그럼 엄마는 매번 이렇게 해. 응, 명절이면 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한 듯 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도 하나 먹어도 돼. 그럼 우리 아들 하나 먹어봐. 나는 접시에서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자랄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들도 변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아들은 점점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엄마 동그랑땡 하나만 하며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러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아들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엄마, 환기 좀 시켜요. 기름 냄새 너무 나요. 아, 그래.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못하겠네. 나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차렸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무리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건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명절. 아들이 전 접시를 던진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내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주우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나는 바닥의 전들을 모두 주워 담고 일어섰습니다.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고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대로 해보자. 나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 입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붙이지 못한 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자. 나는 펜을 들고 남은 반죽을 떠서 기름 위에 올렸습니다. 치. 반죽이 기름과 만나며 소리를 냈고 나는 뒤집개로 반죽을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불 조절을 세심하게 하고 귀집는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들이 접시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내 노력을 알아줄까? 아니,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정말로 이들이 내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전을 다 부치고 나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나는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을 예쁘게 접시에 담고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물은 간을 3번 봐야 해. 한 번으로는 부족해. 네, 어머님. 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마다 간을 3번씩 보았고, 그래서 항상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줬나? 쓴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나물을 접시에 담고 다음은 국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뭇국. 소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무도 나박나박 썰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센 불에 올리자 금방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명절 이틀 전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나는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명절도 안 지내고 가다니. 장례를 치르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남편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잘 준비해야지.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남편이 떠났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국물이 끓어오르자 나는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니 딱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나는 국을 그릇에 담고 상차림을 마저 했습니다. 밥, 국, 전, 나물, 김치, 과일까지. 명절 상차림의 모든 것이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차려왔지. 수십 년간 명절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거실로 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자.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았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상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나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어. 요즘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제대로 차려야지. 조상님들께 드리는 음식인데.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 조상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겹다니까요. 지겹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이 지겹다는 거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겹다는 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매번 명절 때마다 조상, 전통, 정성,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참아야 해. 화내면 안 돼.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였는데.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으며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명절의 모습일까? 전을 집어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끝이 이렇구나.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맛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배달 음식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배달 음식.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배달 음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명절 음식 배달 서비스 있잖아요.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국도 다 있어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음식 세트라는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전, 나물, 국, 과일까지 모두 포장되어 배달되는 서비스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편해요. 주문만 하면 바로 집으로 와요. 나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해온 일은 뭐였던 거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배달시켜 먹으면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직접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친정에서도 이렇게 하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엄마도 작년부터 배달시켜 먹어요.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편하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왜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담겨야 하는 거야. 배달 음식에 무슨 정성이 담기겠니?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 생각. 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정성이 옛날 생각이라고? 배신감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해온 일은 뭐였니? 쓸모없는 짓이었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노력은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네, 어머니도 좀 쉬세요. 힘드시잖아요. 쉬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쉬라고 하는구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네,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간단하게.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자기들이 편하고 싶은 거지. 며느리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업체 찾아놨어요. 여기 리뷰 보세요. 다들 맛있다고 하잖아요.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별점 4.8점, 리뷰 수 1234개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 전 진짜 맛있대요. 어머니가 만드신 것만큼 맛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것만큼? 나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어떻게 집에서 만든 것만큼 맛있겠니? 요즘 음식 배달 기술이 좋아서 진짜 맛있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한번 먹어보고 결정해요. 정말 맛있으니까. 너희는 이미 먹어본 거구나.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벌써 먹어봤니?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친정에서 명절 때 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나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평생 정성껏 명절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합니다.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거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화나신 것 같은데. 괜찮아. 곧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평생 하시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 거잖아.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 그건 그렇지. 고생.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들에게 내 헌신은 고생일 뿐이야.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여기 음식평이 정말 좋아요. 화면에는 프리미엄 명절 음식 세트라는 상품이 떠 있었습니다. 가격은 15만 원. 15만 원.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준비한 음식의 재료비는 5만 원도 안 들었어. 하지만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 때는 이거 시켜볼까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다 좋잖아요. 다 좋다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만 좋은 거 아니니?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기름 안 드시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언제 말했니? 그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것 같아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것 같아서라니. 내 마음도 물어보지 않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 네, 엄마도 이제 좀 쉬시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내 생각을 진짜로 한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을 하는 거니?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 그런 식. 네,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희생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언제 희생했다고 말했니? 말로는 안 하셔도 느껴지잖아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네, 자식들 위해서만 사시지 마시고 어머니도 좀 즐기시라고요. 즐기라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즐거움이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의미였습니다. 내 삶의 의미. 가족을 위해, 조상을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불렀고,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설거지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나는 식탁 위에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이해.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구나. 나는 부엌문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에 전 접시를 던진 일도, 배달 음식 얘기를 꺼낸 일도 모두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나만 힘든 건가? 그때 아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응.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좀 쉴게. 방문을 닫고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절 오후의 고요함. 평소 같았으면 이맘때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편.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지. 다음 페이지에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안고 있는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페이지를 넘기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돌잔치,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마다 나는 아들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중학교 입학식 사진에서 아들의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서는 아들이 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사진에서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고 나는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졌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 옆에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의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볼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요구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먹자고 했을 뿐입니다. 사진첩을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그때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 먹을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배달시켜 먹을까요? 그래, 뭐 시킬까? 치킨, 아니면 피자. 치킨 좋지.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녁도 배달 음식을 먹겠다는 거구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치킨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시켜 먹을게요. 아니야. 명절인데 배달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에도 배달 음식 먹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쉬세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았습니다. 엄마, 치킨 왔어요. 같이 드세요.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킨 2마리와 콜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에 튀긴 치킨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만든 음식의 기름 냄새를 싫어하더니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치킨을 접시에 담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응. 나는 치킨을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명절 저녁을 배달 치킨으로 먹다니. 며느리가 콜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죠? 응, 맛있네. 저희 자주 시켜 먹는 집이에요. 여기 치킨 진짜 맛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치, 엄마.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것도 괜찮죠. 간편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간편하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배우 연기 잘하네. 그러게. 저번 작품도 좋았어. 나는 치킨을 먹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없는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며느리는 접시와 치킨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도 할 필요 없구나. 일회용 접시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좀 쉴게. 네, 푹 쉬세요. 방문을 닫고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밤. 평소 같았으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화목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명절일까? 밤 10시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앉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으셨죠?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 제가 아침에 화낸 거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엄마,
제 말도 이해해 주세요. 무슨 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 있니? 말로는 안 하셔도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한 거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물어본 적도 없잖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지.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아니, 힘들었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 의미요? 응. 가족을 위해, 조상을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게 내 삶의 이유였어.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뭐가 문제니?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요. 남을 위해.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남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가족이 전부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엄마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세요. 항상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그게 잘못된 거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사셔야 한다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도 했고, 제 가정도 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희생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희생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한 거야. 사랑이든 희생이든 이제는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라고? 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즐기세요. 여행도 가시고 취미도 다지시고. 여행, 취미.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여행이고 취미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엄마 나이에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 취미 생활 하시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하세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간절함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정말요? 응. 이제 명절 음식도 안 할게.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엄마, 고마워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빼냈습니다. 이제 나가봐. 피곤해. 네, 푹 쉬세요. 아들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명절이든 아니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나는 어젯밤 아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명절 음식도 안 한다고 했지.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침 8시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일찍 일어났어요. 명절 다음 날인데 좀 주무시지 그러세요. 잠이 안 와서요. 아주머니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주머니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명절 잘 보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전 접시를 던졌어요. 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부친 전을요.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왜요? 이제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명절 음식도 배달시켜 먹자고. 배달 음식이요?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저더러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나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하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정성이 뭐였을까요? 고생이었을까요? 쓸모없는 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걸 몰라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해요. 딸이 작년 명절에 오더니 엄마, 이제 그만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다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시잖아요.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드신 거죠.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나 자신을 위해. 아들도 그렇게 말했고, 이제 아주머니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좋았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요. 그럼 계속 하세요. 하지만 아들이 싫어하는데요. 아들이 싫어하면 어때요? 어머니가 좋으면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라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나 혼자만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요,
아들분이 진짜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자기들이 편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하시면 자기들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달 음식 시키면 편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못나다니요. 맞아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 노고도 몰라주는 게 못난 거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요. 부모한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어요.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도 받으세요. 받다니요. 네, 자식들한테 받으세요. 평생 주기만 하셨잖아요. 받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줄 게 더 이상 없는데 무얼 받아요. 줄 게 없다뇨. 어머니는 아직도 줄 게 많아요. 뭐가요?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제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후회라. 네,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언제일까요? 내가 죽고 나서일까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건가? 그때 집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마당에 있어.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명절 다음 날인데 벌써 가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냈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맛있었다고.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들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 때 봬요. 응. 그리고 엄마, 제 말 기억하시죠? 다음부터는 배달 음식 시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후가 되자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준비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 나물들. 정성껏 준비했지만 대부분 남았습니다. 다들 배달 치킨만 먹었으니까. 나는 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전을 다시 접시에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춘자야, 나야. 명절 잘 보냈어? 응, 잘 보냈어.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춘자야,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영숙아. 응.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힘들어서. 힘들면 말을 해야지. 나 지금 간다. 진짜 괜찮아. 그냥 전화로 얘기할게. 알았어. 말해봐. 나는 숨을 고르고 어제 있었던 일을 영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전 접시를 던진 일, 배달 음식 얘기를 꺼낸 일,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까지. 영숙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자야, 그거 알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응. 요즘 우리 또래 엄마들 다 비슷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우리를 귀찮아하더라고. 너도. 응. 우리 아들도 작년에 비슷한 말 했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그냥 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주머니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아,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거잖아. 그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춘자야, 그게 바로 문제야. 뭐가? 너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잖아. 시댁 어른들 위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근데 정작 너 자신은? 춘자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를 위해.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봐.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순자야, 너무 상심하지 마. 자식들은 다 그래. 나중에 철들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언제일까요? 영숙아, 고마워. 전화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빗물이 샌 자국이었습니다. 나도 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아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벌써 추석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습니다. 엄마, 추석 때 저희 갈게요. 응. 그리고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부터는 배달 음식 시킨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구나. 엄마, 제가 좋은 업체 찾아뒀어요. 추석 음식 세트로 주문할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세요? 응, 듣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할게요. 엄마 동의하시죠? 동의?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하세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도 이제 좀 편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평생 지켜온 전통이, 평생 이어온 가족의 끈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끌어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왜 내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지난 명절에 준비했던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들. 나는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 나물들.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내 정성의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접시를 버리고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6에 시집와서 첫 명절을 준비하던 날. 서툴렀지만 정성껏 전을 부쳤던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명절 음식은 혼자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 그때부터 시작된 내 명절의 역사. 수십 년간 명절이 올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던 나. 가족들을 위해, 조상들을 위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내 평생은 뭐였을까?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서랍을 열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엄마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는 엄마에게 이제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 배달 음식을 시키면 된다고 했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라고 했지. 하지만 아들아, 너는 엄마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니? 엄마는 평생 명절이면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 너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엄마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단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엄마의 정성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 너를 위해, 너희 아버지를 위해, 조상들을 위해.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한 적이 없단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너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부르고 희생이라고 부르더구나.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아들아, 너는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니? 엄마가 너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니? 엄마는 너무 슬프구나.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너는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아들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엄마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엄마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는 걸까? 하지만 아들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단다. 너는 요즘 시대에 맞게 살고 있는 거니까. 엄마가 구시대의 사람이 된 거겠지. 그래도 아들아,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너도 부모가 되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라도 엄마를 떠올려 주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진심이니까.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간단한 반찬만 있었고 명절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텅 빈 부엌, 텅 빈 마음. 추석 당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는 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추석 음식이에요. 제가 주문한 거요. 아들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에는 프리미엄 추석 음식 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나물, 국, 과일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꺼내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진짜 맛있대요. 리뷰가 좋더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음식을 담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명절의 모습일까? 배달 음식으로 차려진 상. 정성도 사랑도 담기지 않은 음식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앉았습니다. 자, 먹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배달 음식이구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배가 불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좀 더 드세요. 응, 그래. 나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가 원하던 거구나.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며느리는 일회용 접시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설거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편하긴 하네. 하지만 그 편함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편하네. 그죠?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에 좀 들어갈게. 네, 엄마. 쉬세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떠났습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는 다시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의 흔적은 모두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요즘의 명절이구나.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평생 서 있던 이 자리.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이면 쉬지 않고 움직였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설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식탁, 창문.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과도 이별해야 하는구나. 나는 가스레인지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칠 전도 없고 끓일 국도 없었으니까요. 내 명절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기름 얼룩으로 얼룩진 앞치마. 수십 년간 나와 함께한 이 앞치마를 벗어 거리에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입을 일도 없겠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아니,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편지를 아들이 읽을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가야겠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영숙이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문득 부엌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는 자유로워진 거야. 하지만 그 자유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어느 날 오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숙이 권유했습니다. 춘자야, 복지관에 가봐. 거기 우리 또래 사람들 많아. 프로그램도 좋고. 무슨 프로그램? 요가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서예도 배울 수 있어.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야, 배움의 나이가 어딨어. 한번 가봐. 그래서 나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교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런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나는 게시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서예, 그림 그리기, 댄스, 영어 회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둘러보시고 다음에 신청하세요. 대부분 무료예요. 무료요? 네, 정부 지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지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매트 위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자식 키우고 명절 음식 만들다가 여기 온 걸까. 다음 교실에서는 노래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복지관을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 좋더라고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저는 서예 배워요. 평생 붓 한 번 안 잡아봤는데 배우니까 재밌어요. 그래요? 네, 어르신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할머니는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예라.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났습니다. 붓으로 한글을 쓰던 그 느낌. 한번 해볼까? 다음 주 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나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먹, 화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본획을 연습해 볼 거예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적셔 화선지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유려한 선이었습니다. 나도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먹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화선지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 나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당연해요. 계속 연습하면 나아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한 획, 두 획, 세 획.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서예에 빠져들었습니다. 붓을 잡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명절 음식 생각도. 오직 화선지 위의 선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첫 수업인데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 재밌어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6개월 됐어요. 이제 좀 글씨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획이 안정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쓰셨네요. 감사해요. 어르신도 계속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교실을 다니며 나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들 생각도 예전보다 덜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의 교실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수업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자식 있으세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저도 아들 둘이에요. 근데 다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지관 다니며 시간 보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아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워. 서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배우고 있어. 오, 그거 좋네요. 엄마도 취미 생활 하시고. 그래, 재밌어. 엄마, 다행이에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 그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엄마, 다음 명절 때 뵐게요. 응, 그래. 그리고 엄마, 이번에도 배달 음식 시킬 거예요. 괜찮으시죠? 가슴이 잠깐 철렁했지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요, 엄마. 그럼 다음에 봬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서랍을 열고 아들에게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아들에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더 좋은 곳에서 주문했어요. 그래, 고마워.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배달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지.
식사를 하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서예 잘 배우고 계세요? 응, 재밌어. 나중에 작품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 좀 더 잘 쓰게 되면 보여줄게.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행복.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걸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명절 음식 준비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행복의 한 형태일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평생 서 있던 이 자리.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얼룩은 세탁해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면 다시 앞치마를 입고 명절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그 자유가 있다는 것. 나는 부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 말대로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내일 복지관에서 만나자. 응, 그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단절의 아픔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두 번째 인생.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예 수업에 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하루.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서지 않아도 되는 하루.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서예 교실의 중급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획이 안정적이고 균형이 잘 잡혔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전시회에 출품하셔도 되겠어요. 전시회요? 네,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작품 전시회 열어요. 참여하세요. 제가요? 그럼요. 어르신 작품 정말 좋아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다음 달에 전시회에 작품 출품한다. 정말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너희 시간 되면 보러 와. 당연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명절이면 배달 음식을 먹었고, 여전히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나만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삶.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화선지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새 출발. 두 글자가 화선지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배신감과 단절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나는 해방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인생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주인공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성이 배신감과 단절을 겪으며 결국 자신만의 해방을 찾아가는 여정. 그녀는 더 이상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지만 대신 서예를 배우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